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들, 오늘은 가장 화력이 돋보이는 저를 비롯한 두 명의 패널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야,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 엑기스 있는 센 사람이 나와서 토크하면은 더 재밌다, 이런 말씀 많은데요. 오늘 생방송으로 여러분 직접 만나 뵙습니다. 청천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양인용 선생님, 스피아님, 엄브레드님, 박영철님, 빠샤빠샤님, 임양혜님 고맙습니다. 이종용님도 오셨네요. 최창직 선생님 고맙습니다. 양인용 선생님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오늘 이 방송을 빛낼 고발뉴스 대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화이팅 있게 인사는 안 하시네요. 요즘 뭐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약간 회색 톤으로 이렇게 옷을 입는 이유도 있으신가요? 회색 톤이니까 그걸 무슨 톤이라, 흑색 톤이라 그래야 되나? 이 스픽스 무대랑 잘 매칭이 된다고. 매칭이 된다. 네네. 그러네. 알겠습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가 화이트 톤인데 오늘 머리도 시원하게 감으신 신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자, 오늘 진짜네, 진짜다 세컨더리님, 가장 합리적인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약간 묘합니다. 스픽스는 합리적 방송입니까? 아니면 주장이 분명한 방송입니까? 합리적인 팩트와 주장이 병존하는 예. 네, 그런 거의 유일한 방송이죠. 거의 유일한 방송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확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합리성의 기초에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팩트는 말씀드리고 또 의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합리적이라고 말씀 주신,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재미도 있습니다. 합리적인데 재밌으면 어떤 맛이 나는지 오늘 멤버 아주 굽시다. 언제부터 8시로 바뀌었나요? 8시로 이제 바꿔서 9시 전에 방송을 끝내는데 9시 되면 또 볼 방송이 많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좀 피했습니다. 좀 당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고발뉴스 나는 정기 후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슬먹은 님, 예, 이것은 참고로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응원한다 스픽스 벤자민님, 자, 지금 특검 좀 믿지 못하겠다 말씀 주셨고요. 나송님도 고맙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소식 빅토리 62 이렇게 주시고, 와니님 고맙습니다. 자, 노란계질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방송 시작하자마자 3,500분이면 많이 들어오신 겁니다. 오늘 열심히 달려서 제가 2만 명까지 한번 달려가 볼 테니까 신용환 교수 그리고 이상호 기자 믿고 방송 달려보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다. 1,200분 좋아요인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캐나다에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 또 김혜경 여사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상호 기자 어땠습니까? 사실은 아주 간단한 동선이에요. 비행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악수하고 사람이랑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 어려운 것인가를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절절히 느꼈잖아요. 근데 이를테면은 트랩 내려오고 그 흔들거리고 이상한 짓 안 하고 내려와서 악수하고 국가 정상들이랑 눈 맞추면서 서로 간의 호감과 국가적인 교감을 하는 그런 지극히 정상적인 영상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고 또 감동적으로 다가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예, 오늘 이제 영상을 제가 계속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성남공항에서 출발해서 트랩에 오르는 그 장면이 혹시 영상에 있으면 그냥 자료화면으로 좀 우리 김병준 PD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고요.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 너무 안정감 있어도 좋고 또 내용 하나하나가 찰지다. 네.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우선 배웅할 때에 그 기존에 윤석열이 이 국외로 출국할 때 보면 막 건들건들하면서 뭐 하고 마치 무슨 조폭들 뭐 이렇게 하듯이 그냥 완전히 도열해서 경직돼서 막 하잖아요. 근데 배웅하는 그 비서실장이나 관료들의 그 표정, 또 손 흔들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하는 거, 이런 것부터 이제 굉장한 어떤 소통 느낌이 확 드는 거고요. 기내에서 기자들과 격이 없이 또 바로 즉석에서 아마 처음에는 잠시 인사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일종의 기자회견처럼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졌죠. 제가 이제 좀 지어낸 이야기지만은요, 저 장면 여러분 보시고 최초 발견 이상호 기자 주특기로 하는 건데요.
레드카펫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열에서 장관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남공항에서 나갈 때 이미 한꺼번에 다 나가요. 그리고 방송 문법으로 네. 커트라고 하는데 부감샷으로 지금 찍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팔로우샷, 앵글이 3개에서 4개 정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커트를 하고 있는데 요 앵글이 달라지잖아요. 예. 뷰가. 이거는 좀 더 현장을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보여드리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투명하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빨간색 레드카펫을 쭉 깔아놓고요. 그 옆에 도열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 대통령 부부는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깥에서 땡볕이든 한겨울이든 줄을 쭉 서 있는 데서 도열하듯이 입고 인사를 하고 악수하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요거 보시면 지금 트랩 난간을 잡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두 예. 분이. 근데 윤석열 때 쓰던 트랩이거든요, 저게. 예. 근데 윤석열은 한쪽으로 난간을 잡아야만 돼. 비틀거리니까 술 먹고. 그래서 저거를 좁은 트랩으로 바꾸려고 7억을 예상을 편성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행히 이제 그게 미집행되고 탄핵이 됐는데 저렇게 그냥 가운데로 손잡이 안 잡고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기 아마 나라가. 제가 알기로 윤석열 때 그 트랩을 한번 바꾼 거예요. 그나마. 예. 바꿔 또 바꾸려고 그랬다는 네, 또 거 바꾸려고 아닙니까? 그랬다는 네네. 거죠. 네. 자, 그 정도로 이제 국가 예산이 주머니돈, 삼짓돈처럼 되고 저기에 올라가는 그 장면도 격식을 완전히 버린 대통령. 역시 저는 이제 저 그림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뛰어나다라는 것보다 야, 비행기는 크기는 크구나 1호기가 예전에는 밑에서 막 레드카펫에서 뭔가 큰 행사를 하듯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가 레드카펫을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고요. 요즘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 네. 비교 불가는 비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져와서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 불가는 네. 아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비교되는 것이 오히려 모독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저 이상호 기자님하고 다른 방송하면서도 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이제 혹시 그 쩍벌 사진이 있나요? 아. 네, 그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그 원수랑 그렇죠. 그 과거에 그 정상회담 할 때는 쩍벌하고 눈도 안 마주쳤거든. 요겁니다, 바로. 비포와 근데 애프터. 이야. 얼마나 비교됩니까? 근데 사실 이런 거 비교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즘 저런 비교 사진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하죠. 비교를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정청래 지금 당대표 출마자로부터 네. 사자성어로 네. 이런 거를 비교 불가라고 합니다. 그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근데 거예요. 비교는 딱 그냥 저 비교원에서만 하면 돼요. 인터넷 비교원에서 네. 여러분들 가입하실 때 필요한 인터넷 비교원, 휴대폰 그리고 정수기 뭐 인터넷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그럴 만큼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이 직접 1호기에 올라가서 기자들하고 대화하는 장면, 기자들이 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네. 야, 눈도장 찍으려고 아니라 그 장면을 바라보는 기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렇죠. 윤석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도장 찍어서 시사 그렇죠. 또 뭐 두 S사 군데만 이렇게 두 해가지고. 군데만 딱 들어가서 예. 따로 얘기를 했잖아요. 특혜를 베풀었죠. 네. 김혜경 여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만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기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좀 많이 드리자. 저번에 우리 MBC는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한 겁니다. 그랬어요? 좀 조심하시지. 우리 대변인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듣기로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불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그거는 아주 초반이니까 지금은 네. 괜찮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초기라서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지는 바람에 조금 이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자 이재명 대통령의 저 말도 있고 그 옆에 진지하게 바라보는 김혜경 여사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이 셀프 디스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을 좀 편하게 릴렉스 시켜주려고 기자들이 좀 이렇게 소통하는데 불편했던 점도 있는 것 같다라면서 오히려 대변인을 나무라면서 이렇게 기자들 편들어주는 느낌. 근데 사실 저게
대변인에 대한 무궁한 신뢰와 그리고 자기 향후의 언론 정책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신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넉넉한 사실은 태도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김혜경 여사는 살짝 불안한 거야 지금. 아니 이 사람이 이거 대변인 까면 어떡해 라면서도 이렇게 흥미롭게 지켜보는 그 날것의 느낌이 그대로 영상 속에서 드러나는데 저 두 분의 콤비가 사실 이후에 이제 펼쳐지는 영상들을 제가 다 봤거든요. 너무나 빨리 적응하셔가지고 퍼스트레이디의 외교 데뷔가 합격이라고 하는 기사들이 오히려 레거스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비교 불가라고 그랬는데요. 네. 그 기존에 이제 김건희를 보면 항상 센터 본능이잖아요. 본인이 항상 뭔가의 중심에 있어야 돼. 위치로도 중심, 실질적인 힘에 있어서도 중심. 그게 이제 사진 한 컷 한 컷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완벽히 어떤 내조하는 그런 퍼스트레이디로서의 그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한마디도 말을 안 하거든요. 그냥 미소를 짓거나 그냥 다소곳하게 인사하고 그냥 나가는데 왜 국민들의 뇌리에는 저런 여사가 있었나? 뭐 지금 영부인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혜경 여사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렇죠. 뭐 때문에 기존에 그렇습니까? 이제 워낙 그 김건희라고 하는 그 센터에 아주 강렬하게 나쁜 쪽에 강렬한 이미지가 워낙 강하게 많이 박혀 있다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잘 어떤 남편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보필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김혜경 여사는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지금 실제 김혜경 여사의 심정 저는 좀 느낌이 와요. 어떻습니까?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 국민들이 불안한 만큼 이 여사께서 제일 더 많이 불안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극적으로 시민의 승리로 대선이 치러졌고 그리고 지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도 지금 많이 빠르게 적응하고 계실 텐데 아마 이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장남 결혼식을 거치면서 아마 이제 그동안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상처가 치유가 됐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정을 하면서 국제 무대로 나가면서는 내가 이제 나도 영부인으로서 정말 내가 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같은 거를 다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땠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저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슬 머그먼님 이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정말로 김건희가 지금 저렇게 병원에 입원한 것은 욕심 때문에 많이 아플 거다 이렇게 김문선님 의견 주셨는데 만세 이재명 대통령 너무 믿음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다. 김정자 선생님. 이런 반응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행복해한다는 것도 당장 어느 시대로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당장 저희만 하더라도 제 개인만 하더라도 지금 불과 한 12일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그건 뭐 윤석열 정권 3년치 일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거는 이미지적인 형상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가 이제 제 마음속에도 확 박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겠죠. 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 낮이고 밤이고 없잖아요. 보면 12시에 밤 12시에 인사하는 거 아마 온 국민들이 보셨을 겁니다. 11시 9분이었습니다. 11시 9분에 밤에 12시 한밤중에 하여튼. 네. 그래서 성격상 어디서 들은 얘기인가 언론에서 봤나 그 책상에 쌓여 있는 걸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다 처리를 해야지 이제 주무시고 한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술꾼 가고 일꾼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사실 우리 군대 있을 때 정훈 봤잖아요. 그러면 맨날 좀 뭐 대학생들 빨갱이다 무슨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대도 않는 얘기를 이제 해. 그러면은 제일 그때 최선은 자는 겁니다. 눈 뜨면서. 근데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윤석열 정권이 그랬어. 이제 딱 그 충격적인 대선 결과가 딱 나오고 나서부터 3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시간이 그렇게 안 갔는데 지금 이 12일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댓글을 보면 너무나 하루하루가 아쉬운 거야.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을 것처럼 느껴지고 지나간 12일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초콜릿 선물 받으면 진짜 이거 먹기 아까운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네.
행복해서 눈물 납니다. 김지우 선생님 그리고 전통 한복의 모습에 역시 김 여사님은 다릅니다. 이렇게 김도희 선생님 또 뉴욕에서 보내주셨고요. 뉴저지에 계신데 뉴질랜드에 계시는 우리 아이킴님 뉴스 보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뉴스 보실 때 뉴스도 보시지만 우리 유튜브 채널도 좀 보십시오. 요즘 손님 많이 뺏겼습니다. 네. 야 싸울 때는 우리 유튜브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웠는데 네. 자 그리고 최명호님은 정계환 입에 침 닦으시고 언론의 역할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 선생님.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은 하늘과 지하 차이다, 땅 차이도 아니다. 장현주 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에 너무나 이렇게 안정감 가지고 있는 국정 행보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참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은 몇 년 만인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좀 생각나는데요, 이 기자. 네. 그때는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러나 왠지 불안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2580에 있다가 대통령 되시면서 언론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미디어 비평이라는 프로가 생길 때 자원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계속 취재하면서 응원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렇게 지켜봤는데 워낙 사실은 소수 권력이었고 사실 DJ 정부랑은 또 다른 그나마 이제 민주진영의 레거시였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완전히 소수 정파였기 때문에 정말 사면에서 공격을 받는 그 뭐 한의문이고 나발이고 없었거든요. 네. 정말 지켜보면서 위태롭고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기억하시듯이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결국은 비극적인 마무리가 됐는데 이재명 사실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우리가 아픔의 경험을 다 했잖아. 그리고 다시 우리가 맨 땅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아이콘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생각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 믿음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감 있게 편하게들 뉴스를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좀 기쁘게 또는 와 자랑스럽게 해줬던 장면이 바로 김혜경 여사가 오늘 입고 있던 한복에 대해서도 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좀 찍자고 요청이 쇄도했다는 거예요.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야, 저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신영환 교수님 이제 충북에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저 한복에서 주는 느낌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뭐 그야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단아한 그 뭐라 그럴까요? 엄마 친근한 이제 저 여성 상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어머니도 많이 한복을 입고 계시고 했는데 딱 그 단아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게 같은 여성이라도 왜 안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막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자꾸 비교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텐데 김건희 같은 경우는 뭐 전혀 한복하고 사실 어울리지가 않았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한국 여인의 전형적인 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먼저 해설을 좀 할까요? 아니면 이상욱 기자 느낌을 저는 한번 밤새서라도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저 한복에 대한 느낌이 왜 저런 컬러로 이제 노란색 위에는 이제 연두색입니까? 뭐 녹색입니까? 저런 계통으로 입었을까? 그리고 아까 사진을 다시 보면은 이제 그 사진에 나오는 이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 연상되는 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개량 한복처럼 엄청나게 고급스럽거나 그다음에 화려하게 궁중 한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야, 저게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이 입었던 동네 잔치에서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덜하지도 않는데 매우 평범한 일반인들이 입는 그런 컬러 드레스 코드를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 솔직히 생각인데. 말씀드리면 저희 집안도 평민이니까 예. 평균내 저희 집사람이 결혼 왔을 때 예단으로 해서 저 입고 왔던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예. 그냥 저게 우리 그냥 일반민들이 잔치 때 입으려고 하는 요즘의 개량 뭐 이렇게 드레스처럼 막 이렇게 나풀거리는 새로운 한복 말고 이게 사실 전통 한복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잘 어울리고 아름다운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무슨 뭐 지가 오드리 헵번도 아니면서 헵번 룩에다가 예, 예. 무슨 뭐 명품으로 막 이렇게 치장하고 손에는 항상 무슨 뭐 이상한 백이 걸려 있고 카메라 찍기 전에 백 팽개쳐놓고 또 이렇게 백 없는 것처럼 가짜로 행세하는 그런 진짜 가짜 인위적으로 진짜 조작된 그런 외피만
둘은 정말 구테타의 본질을 보다가 정말 우리네 이웃 수한 그래서 더 아름다운 예. 뭐 사진 같이 찍자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혜란님은 신사임당이다. 뭐 꾸리님은 곱다. 그러네요. 제 얘기가 맞다. 그리고 이제 얼굴 수술하고 한복 입는다고 이쁜 게 아니죠. 사람의 인품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요. 산알버스님. 정말로 살맛 납니다. 김용화님. 대한민국 전통 한복 모습 최고예요. 품위가 돋보이는 영구인 모습 너무 예쁩니다. 이런 말씀 이제 주셨습니다. 잔치집 한복 기본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보셨는데 맞아요. 이게 네. 이제 베이직. 평민이다. 대통령도 평민이고 영부인도 평민이라는 이미지인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으로 갔으니까 세계 정상들이 뭐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참 보여줘서 이게 제가 오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데 저 장면을 본 정말로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이거 매번 이제 그 정상회담 외교 나갈 때마다 온갖 뉴스로 도배한 게 뭐 바이든 날리면도 있지만 매번 명품 샵에 쇼핑을 했다. 뭐 수행원들이 막 그걸 또 바꾸러 가서 뭐 봉다리에다 뭘 들고 막 돌아다닌다. 뭐 또 그때는 공개 안 되다 나중에 또 딴 데서 쇼핑하던 거 뭐 화면이 나오고 맨 황당한 걸로 뉴스의 중심에 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대로 지금 거의 잠도 못 자고 외국 가서 또 그렇게 연속으로 되는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복원력,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 이런 것들을 온 세상에 다 정확히 알리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 외교에 충실한 이 모습을 보니까 윤과 김은 아마 지금도 이런 걸 보면서 생소할 거예요. 자기들이 네. 하지 않았던 일들 굉장히 생소하리라고 실제로 기내에서 아까 브리핑한 것도 그냥 간담회 정도가 아니라 기자회견이에요. 그 한겨레가 전문을 짓고 있는데 질문과 답변이 10여 개 됩니다.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뭐 취임 뭐 1주년 100일 맞아가지고 하는 수준의 기자회견 수준의 질의응답을 비행기 안에서 한 거예요. 준비 없이. 근데 G7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무슨 뭐 특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총리 인선과 관련된 자본 부분 그런 거 사실 G7 비행기 기내에서 물어볼 질문 아닌데 다 물어봤어요. 그렇죠. 추경 편성 얘기. 추경까지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막힘없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어떤 정파의 기자든 상관없이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입장을 취해준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첫 순방길의 기내 브리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은 어땠느냐? 아유, 맥주들 드셨어요. 아유, 여하튼 스페인에 내리니까 아이고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고 뭐 하셨어요, 대통령님? 아유, 저는 그냥 유럽 축구 좀 보고요. 아유, 책도 좀 봤나 이따위로 하고 들어갔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호 기자가 조금 미워지려고 하는데 너무 이미테이션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서 좀 불편했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은 저렇게 기내에서 기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일정이 워낙 빠듯하고 정말 촘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행시간 한 12시간 정도가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서 기자들 저에게 질문하세요. 네. 라는 오히려 이제 배려 같은 걸 했고 또 본인이 그 하고 배려의 첫 마디 참 예. 그 의자가 너무 불편하지 않냐. 의자를 좀 더 넓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배려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려라는 의미는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이코노미를 타면 똑같은 자리인데 기자들은 저기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노트북을 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좀 뭐 불편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자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보가 정말로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저렇게 이제 활용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건 좀 해야 되겠어요. 아까 김혜경 여사 한복 입었던 사진 한 번만 더 띄워주시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서 마지막 평가를 할 거냐. 저 드레스 코드를 제안했던 우리 아마 대통령실의 직원이 있겠죠. 있겠죠. 자 그리고 최종적인 수용은 김혜경 여사가 했을 거 아닙니까? 저 드레스 코드를 맞추었던 그분에게 우리가 박수를 한번 드려야 된다. 야, 우리가 입고 있던 과거 우리 전통 한복 시골에서 또는 정말 오래된
어머니들이 입었던 그 한복을 연상시켜 주신 분께 이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좀 어려워졌고 한일 정상회담은 한다. 네. 트럼프는 지금 이제 갑자기 돌아가 버렸는데 이라크 이란 전쟁 문제가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약간 오게 티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뭐 공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트럼프를 빨리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조중동 등에서는 트럼프랑 만나가지고 뭐 또 이상한 해프닝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곤란을 겪는 그런 모습을 기대했나 본데 제가 봤을 땐 다행히 국내 뭐 정세 문제로 해서 트럼프가 스킵을 해버렸죠. 그걸 가지고 뭐 일부에서 뭐 패싱 당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위성락 실장이 미국이 우리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왔다. 그리고 이미 우리 사전에 만나기로 돼 있었다. 라고 다 까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G7 가서 자연스럽게 외교 무대에서 데뷔하고 그리고 불껄끄러운 사실 대면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 선택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언론들이 뭐 외교 데뷔 무대부터 난관, 마치 이제 패싱 당한 것처럼 그 말을 만들기 위해서 용어를 그렇게 이제 장난치는 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합뉴스부터 제목에 이제 상당 부분이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밝혔고 또 미국에 그 뒤로 트럼프가 돌아가서 X에 써놓은 거랑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란의 지하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니 많이 또 확인은 안 됐지만 밖으로 다닌 거 보면 미국의 전 지구권 타격 사령부라는 게 있는데 그 전 지구권 타격 사령부에서 폭약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 중이다. 뭐 등등등의 이제 이런 글까지 막 다니고 했잖아요. 항모가 실제로 호르무즈로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니미츠급 지금. 항모가 이제 가장 큰 사이즈들의 항모가 지금 항로를 바꿔서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가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의 사실 그 이스라엘 이란 전에 대한 개입이 상당히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건 트럼프 사정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히려 남은 G7 국가 정상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만히서 그쪽에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누구한테도 그랬습니다만 진짜 여러 가지 외교까지도 천운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자, 맞습니다. 그런 네. 사정을 충분히 이제 알고 있는데 왜 언론은 이게 뭐 패싱 다인이 어떠냐 하면서 또 이렇게 공격이면 실제 민심을 읽어보면 언론이 그럴 이유가 지금 없는 거 전혀 아닌가요? 없는 거죠. 상황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뉴스 보고 있는 거고 이상호 기자님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지만 관세 협상은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이게 양자 협상이지만 전체를 보면 다자간 협상이란 말이죠. 다 이미 비행기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냐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 더 나쁘게만 더 안 좋은 조건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잖아요. 그러면 뒤에 할수록 앞에 한 사람들 걸 충분히 보고 학습을 하고 그들에게 혹시 이제 트럼프가 쓰는 어떤 테크닉 같은 게 뭔지를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뒤쪽에 할수록 좋죠. 실제로 한덕수가 막 하려고 했을 때 일본에서 뒷짐지면서 얼마나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래, 니들 빨리빨리 해. 우린 나중에 이거 보고 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추면 좋은데 뭐 이걸 뭐 다행이라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급박한 정세로 트럼프가 갔어요. 대한민국으로서는 서두를 이유가 1도 없어진 거죠.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중동발 변수의 불똥, 한미 정상 외교 첫 발부터 난관 이렇게 뽑아야 하는 거예요. 뽑아야 하느냐 언론이 저렇게 저걸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나? 첫 발부터 사실. 난관이다. YTN도 저렇게 하고 있고 한국 경제도 조금 전에 보면 뭔가 난관이다. 라고 이제 해버리면 여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치적 행보 또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이 반영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언론 개혁을 30년 동안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 언론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물론 제도나 인적 쇄신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셋, 인식 구조를 바꿔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보도가 나오냐면 저들의 이 마인드셋, 인식 구조가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의 맹주고 동맹의 주인이고 그래서 아련하러 가야 되고 그래서 트럼프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못 받으면 우리 외교가 흔들리고 이에 따라서 경제도 어렵다. 뭐 이런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련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중동은 아련장에서 과연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할까? 이재명이 분명히 치도건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계속 부풀려 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제도권 언론, 레거시 언론의 기자들을 제가 항상 만나면서 느끼는 게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재명을 악마화하기 이전에 싫어해요. 왜? 기득권에 편제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 기자들은. 그런데 이 기득권 질서를 흔드는 사람이야.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제가 MBC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괜찮은 보도에 속하는 품질 괜찮은 제품들을 내놓으니까 MBC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뢰가 높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MBC 네. 기자의 대부분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습게 합니다. 그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지 뭐 라고 그냥 받아들이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MBC 뉴스의 가장 선명한 개혁 주도 세력이 민주노총, 노조의 민주화 실천 협의회라고 민실위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어요. 노조 안에. 거기 기자 PD들이 들어가가지고 언론 민주화를 위한 단체인데 거기서 최근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MBC 보도는 그러니까 대선 보도를 평가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MBC 보도는 여전히 내란의 늪에 빠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편드는 것처럼 보도한다. 기계적으로 균형을 되찾아야 된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MBC 내에서 선명한 민주 언론 단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숙제인데 중요한 거는 그 기본이 되는 구조들, 언론 개혁을 위한 어떤 제도 개혁이라든가 인적 쇄신에 대한 플랜이 지금 인수위 역할을 하는 그 기획위원회에서도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제목 말고도 지금 요 최근에 이제 요 며칠 또 우리가 까먹었지만 그 지금 난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업적으로 간 거냐 뭘로 간 거냐. 아니 정혜원이 아니면 어차피 다 업적이에요. 그렇죠. 그건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정혜원으로 가기 전까지는 다 업적이죠 뭐 사실상. 그렇죠. 표결권은 없는 거니까. 근데 그 언론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까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일베들이랑 저 내란 저 우호 세력들이 계속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 의미 없는 거를 마치 대단히 그렇죠. 대한민국이 G7 그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생긴 일을 갖다가 마치 뭐 이재명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 그런 것처럼 자꾸 프레임을 짜고 그 뉴스를 오늘도 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여론에 부역하는 언론들이 실제로 G7 당시에 임기 내에 G7 3번이 있었는데 2번 이태리 독일 초대 못 받고 일본에만 퍼주고 결국 초대 받은 거잖아요. 그때도 업적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때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다들. 그때는 대단한 일을 크게 정말로 이룬 것처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갔으면 그러면 다른 자 쉽게 G7 국가와 또 업적으로 갔던 뭐 대한민국, 브라질, 뭐 인도 여러 이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예. 사우스 아프리카도 있고 자 호주 마찬가지죠. 그 나라도 똑같이 언론에서 트럼프 돌아갔으니까 우리도 외교에 난간이 부딪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치지 않고서 그렇게 안 쓰죠. 걔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아까 한국경제 YTN 이런 연합뉴스. 연합뉴스까지 왜 저렇게 제목을 뽑느냐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객관성이라도 있느냐 아니냐. 왜냐면 우리가 원해서 이게 패칭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자국 이익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약에 초대형 사건이 여기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자, 그런 관점으로 왜 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저런 언론의 보도 행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하느냐. 그럼 아까 예. 인식의 마인드셋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그냥 비근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을 인정 못해. 자기들은 엘리트 그룹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엘리트인데 지들보다. 이재명은 인정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봐야지. 잘못하면 조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입당하고. 그게 아니라 사실 힘들게 시대정신인 내란 극복의 총대를 국민의 엄청난 지지를 가지고 시작해서 그럼 어떻게든 이게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못하는 거 있으면 잘하게 해줘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사실은 고쳐쓰기 되게 어려워요. 계속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허니문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호소를 드리고 하고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이상호 기자님 말씀대로 딱 뭐 하나만 얻어 걸려라. 딱 이 자세거든요. 지금 잉크에 아직도 당선증에 뭐 잉크가 2주도 안 됐으니까 안 말랐죠. 취임식도 안 했어요, 네, 심지어. 그렇죠. 사실상 저 임명식도 네. 지금 재헌절날 하니 안 하니 하는 거잖아요. 미루라는 지침이잖아요. 그때 이제 비라든지 장마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만 얻어 걸려라. 만약에 진짜 트럼프 치도곤이라고 아까 표현 잘해주셨는데 미국에서 뭐 트럼프랑 회담하다가 뭐라도 이상한 장면 나오면 막 그냥 뭐 바로 바지구덩이 잡고 내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쓰러질 때 대비해서 확실하게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란 세력 또는 내란 세력의 우호파들이 결코 지금 만만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만만하게 보고 있어서 이게 언제라도 실제가 하나 나오면 10가지, 100가지 잘못한 것처럼 집단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대통령 잘하는 거 칭찬하고 박수 보내고 응원 격려하지만 그 외에 내란 세력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이상호 기자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윤석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지금 소환 불응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 이제 세 번째 소환을 시도했는데 불응이다. 김건희는 지금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순환기내과로 갔다가 정신과 질환으로 입원을 했다. 호흡기내과로 갔다가 정신과로 이제 정신과로 돼 있죠, 이제 지금. 가 있는데 자 이렇게 됐는데 조선일보가 이것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남편이 밤새도록 지켰다. 남편이 밤새도록 지켰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김건희가 실제로 병증이 있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혹시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뭐 듣고 있는 거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은 아크로에 있었고 김건희는 이제 분당 밑에 분당 옆에 판교 쪽에 지인의 이제 집에서 머물렀는데요. 공황장애 비슷하게 굉장히 이제 감정의 기복이 조절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저렇게 금방 입원할 정도로 이렇게 되느냐. 제가 알기로도 우울증으로는 바로 입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아산병원이 뭐 진료만 받으려도 1년씩 기다리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는 거고요. 윤석열은 최근에 이제 술을 약간 줄여서 몸은 더 슬림해지고 혈색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법정 출두할 때 보셨잖아요. 옷하고 아래 위 저 옷도 다 그냥 막 매칭이 안 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뭐 바지 상태 이런 것 옷을 보면 이게 도저히 이게 집에서 뭐가 케어가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게 이제 이유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김이 최근에 이 감정의 조절이 안 되면서 막 화를 내고 할 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입니까? 뭐 말하기가 조금 예. 뭐 못할 정도의 이제 화내는 장면들이고 실제 그런 것들을 가까이서 보시는 가신들 있잖아요. 뭐 유땡땡 정땡땡 예. 쭉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하도 많이 당해서 퇴근하면서 같이 그 집에서 나오는 사람 그리고 동료들한테 불만을 얘기한 게 있고 경호처 직원들한테도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지하철을 타고 오다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경호처 핵심 인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여러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컨트롤 안 되는 면이 많이 보였던 건 사실이고 이 병원에 입원하는 데는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김건희의 핵심 가까운 의사. 그 사람이 조기에 입원하게 하는 걸 좀 도와준 걸로 일단 제보는 돼 있습니다. 자, 아산병원 입원이라는 것은 응급실에 가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입원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일반 진료를 통해서 사실상 입원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러면은 우울증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서 입원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추측하면 됩니까? 우울증 가지고는 입원하기 정말 어려워요. 예. 사실 우리 국민 전체가 사실 트라우마가 있고 우울증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뭐 과호흡증에 공황장애도 있고 하는 사람인데 다 힘들죠. 숨쉬기 힘들고 저런 진짜 짜증나고 화나는 뉴스 보면 더더구나 숨도 안 쉬어지잖아. 솔직히 우리 나이에. 근데 단순히 우울하지 않으면 안 되지. 감옥에 가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우울한 게 정상인 거예요, 저거는. 그러면 그런 우울증 치료는 잘못을 사죄하고 눈물로 국민한테 읍소하면서 책임을 지는 게 우울증 치료의 특허 약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당장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를 모면하려고 도망간 건데 저 얼마나 도망갈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저희 지인이 뭐 가족을 포함해서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저 병원에 들어가기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 아내도 사실은 아산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웬만해서 못 갔어요. 그 단계를 다 거쳐서 예약하는데도 몇 달씩 걸리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인데 어떻게 단숨에 입원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치료 기록이 있는지 그거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저 청탁금지법에다 걸려요. 네. 아마도 제가 의심하기에는 캄보디아에 다 모든 문제가 있어 지금 보면 캄보디아 그 아이 와서 치료하고 그 훈센 총리한테 병원장이랑 그 박모 의사도 소개해주고 그랬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시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 하필이면 또 다른 많은 병원 중에서 아산병원에서 집 치료하고. 앞에 바로 저 강남 성모병원인데. 아니, 그러니까 간 것도 그렇고 네, 그때 네. 그 아이를 거기서 치료한 것도 그렇죠. 그렇고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지금 G7 통역 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뭐 서기관인데 외교부 그 친구도 사실 제가 보니까 순차 통역이 엉망이더라고. 대통령을 완전 바보로 만드는 통역을 하던데 제가 영어가 약간 되거든요. 예. 잉글리시 비컴스. 예, 예.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여하튼 간에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번역을 하고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어서 온 친구가 봤더니 지난번 윤석열 때 따라다니던 친구야. 근데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원래 윤석열 수행 통역이 그 외교부에서 가장 끝발 있고 잘 나가는 자리입니다. 거기 있다가 영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영전했나 봤더니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이번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하도 사람이 없어서 불러오는 거거든. 그 의정 경험이 있는 사람 캄보디아에 있었어요. 그래요? 네, 저 친구도 캄보디아를 영전으로 갔어. 그거 뭔가 있기 때문에 자꾸 캄보디아로 보내는 거거든. 캄보디아에서 뭘 했죠? 캄보디아 외교부에 서기관들이 있었죠. 거기서 뭔가 뭐 지키고 이행 상황을 체크하라는 어떤 미션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모 회장과 패밀리 관련된 것, 비즈니스에. 과거에 MB 정권 때 나갔던 돈, 이번에 나갔던 돈, 이것을 종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아마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이병철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나왔고 이 부분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따져야 한다. 김건희가 그러면 왜 이제 엊그제 입원이냐는 날짜를 봐야지. 이병철 변호사는 그랬죠. 너무 이르게 했다. 머리가 예, 안 예, 좋다. 예. 변호인들이 머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 이제 입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렸죠. 당장 민정수석하고 통화한 거 나왔죠. 민정수석이 또 검찰총장 비하폰 있는 거 나오죠. 아마 혹시 이제 가다 보면 김건희랑 통화한 게 있을지도 모르죠. 거기에 이제 최근 어제 오늘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도이치 관련해서 직접 금전적으로 40%를 떼줘야 된다. 이 주가 조작 세력들 BP 패밀리라고 있었잖아요. 네. 블랙펄 인베스먼트. 네네. 그 BP 패밀리에서 2차 공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땡땡 이 선수가 그 증언했던 거를 보면요. 우리는 지금 23억 정도 이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통화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100억이 넘는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과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서는 대충 퉁치고 얘기하는데 23억과 100억은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엊그제 이제 그게 지금 나왔잖아요. 김건희가 직접 통화 중에 40%를 떼줘야 된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JTBC 단독 보도거든요. 여태까지는 그 김건희는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2차 작업의 주포한테 이 작업 과정에서 이익 생기면 너희들한테 40% 줄게라고 말하는 김건희의 녹취가 확보됐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확보됐냐면 여태까지는 그 자료 없다고 했던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5월인가부터 이제 고검에서 재기수사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다 그동안 처박아 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학교 가기 전날 꼭 배 아파서 병원 간다고 하고 하잖아요. 지금 그 학교를 가게 생긴 날짜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송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저질렀던 일은 본인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이 모르는 일도 엄청나게 저질릴 것이다.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전화했던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통해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번거로워진 거예요. 직접 비아폰으로 다 연락이 되니까 외부든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든 이래서 김건희가 저렇게 갑자기 병원으로 입원하는 것은 지금 완전 대책이 없는 거예요. 특검이 시작된다. 그러면 본인이 소환되면 본인의 배우자도 모르는 일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인데요.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면서 지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대면 조사 해야 한다라고 했던 장면 먼저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또 입원을 해서 대면 조사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제 저녁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조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요. 특검보 임명이 되면은 차츰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글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리라고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를 뭐 저렇게 뭐 교과서적으로 묻고 답하고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김건희 대면 조사는 일단 기정사실로 뭐 대면 조사 안 하고 그러면 저기서 서면 조사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뭐 질문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김건희는 이제 조사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확보되어 있는 내용 플러스 알파 자로 봤을 때 실제 윤석열이 모르는 내용 엄청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일단 그 답변에 앞서서 기자가 저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부르실 겁니까? 그렇죠. 어? 지금 언제 영장 치실 겁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저 따위로 물어보니까 저런 그 좀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자들의 답변을 통해서 저런 취재원들은 상황과 사태를 인식하는 또 경향도 있거든요. 아, 기자들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빠른 속도의 수사를 원하고 있구나. 고강도 수사를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데, 아유, 뭐 부르긴 부르나요? 뭐 이거 되겠어?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물어보면, 아, 이게 뭐 사실 직접적으로 국민들을 접촉할 기회가 이제 특검 계신 분들은 적기 때문에 기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관련해서 뭐 내란 특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나중에 물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당장 김건희 관련해서는 이번에 지금 자료 공개된 바에 따르면 민정수석이랑도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비화폰 말고 이제 뭐 다른 텔톡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 텔톡 카톡으로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얘기했는가? 이거는 민정수석이랑 그 계엄 이전 평상시에 통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국정원장도 이제 드러났지만. 네, 문자도 하고 네. 전화도 하고. 그렇다면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개입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윤석열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 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아마 김건희 입장에서는 나자빠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죠. 판단한 것 같아요. 좀 전에 대표님이나 이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제 이 윤석열이 저기가 끝나고 아웃이 되니까 이제 수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2023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윤이 이제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술에 따른 후유증이죠. 뭐 녹내장 플러스 알파로 해서 사실상 국정이 블랙아웃 되는 될 뻔한 그런 기간이 있다. 그럼 그때 일은 누가 한 거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뭐 얘기들은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 이루어진 수많은 국정에 대한 지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저기를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강하게 국정에 개입했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해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실제 매일 일어나는 언론의 보도 내용, 정리정돈, 여론 동향 이것도 보고 안 받았다고 아마도, 하더라고요. 예,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는 그 핸드폰 바꾸면서 윤석열이 기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자기 새벽에 뭐 하고 있나 보면은 자기한테 온 문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심각하게 느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사실 남의 이 공무상 주로 들어와 있는 문자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함부로 보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 보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보고 답변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윤석열은 그냥 자기 앞으로 내세운 바지가 아니었는가라는 부분에 차관점을 두고 사실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적인
판단이 그 아니에요. 최재형 목사로부터 선물 받고 그게 이제 세상에 뿔거져서 막 말이 나올 때 샤넬백을 받잖아요. 통일교로부터. 그러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거 카카오톡 진짜 이모티콘 선물 뭐 이렇게 저기만 받아도 내가 이걸 뭐를 갚아야 되나 또 나도 그에 상응하는 걸 해 뭐 여러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겁 없이 그야말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백을 받아서 문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통일교에서 또 그 백을 받는다. 완전히 겁을 상실한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지 다 한다. 지난 토요일 날 보도가 돼서 이 포털 1등을 장식했던 그 경향 기사, 뭐 저도 인터뷰를 했지만 거기에 그 진술을 해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가서 바꿔준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샤넬백 기존에 2번 한 거랑 다른 겁니다. 거기에 아주 놀라운 진술을 하죠, 이 사람. 거기에 보면은 그 윤핵관, 찐 윤핵관의 그 부인도 선물을 했다. 그 찐 윤핵관 우리가 흔히 한 3명 얘기하죠. 그 중에 1명 부인입니다, 실제. 보통 그 정도 관계면 선물 받고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기들 인너서클인데 그 비싼 선물을 그런 사람들한테도 받는다. 정말 겁 없이 모든 일을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뜻인 거죠. 그런 기간에 겁도 없었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막 이래 하고 그럼 그에 따른 대가가 또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종착지가 아니라 이후에 더 큰 본격적 비즈니스를 위한 그냥 인사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와 관련된 게이트 이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옆에서 국정농단을 했던 사람으로 볼 거냐? 윤석열 위에서 실제로 국정 운영을 총괄하고 관할한 걸로 볼 거냐는 것은 관점의 출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김건희의 실체를 밝힐 수가 없다. 본인이 저렇게 아파서 헐리우드 액션이든 뭐 바깥에서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일종의 뭐 동정 여론 뭐 불러일으키기다 이런 거 다 치우고요. 뭐 그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치우더라도 특검에서 타겟팅은 뭐냐? 김건희가 주도해서 국가를 경영했다라는 전제로 봐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가 계속 감시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6개잖아요. 김건희 특검은. 근데 16개가 공통적으로 보면 김건희가 윤석열을 활용해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수혜가 어디로 가느냐, 그 이익을 누가 받느냐 보면 다 김건희한테 가요, 대부분. 그게 이제 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본이거든요. 누가 이익을 챙겼어? 그게 이제 상선인 거예요. 그렇다면 윤석열은 실제로 도구로, 수단으로 활용이 됐을 것으로 우리가 현상적으로 파악이 되고 수혜자가 김건희면 김건희가 두목이라고 보는 것이 범죄에 있어서 기본적인 판단 방법이죠. 네. 16개 수사 과정에서 한 2억에 파다 보면 검찰도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V0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게 사실은 다 대변이 되죠. 또 거슬러 가면 검찰이 있을 때 한번 보자고요. 중수이과장인가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 신안그룹이 이제 수사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잔고이주 어디서 나와요? 김건희, 최은순 패밀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 신안에 있었던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347억인가 이제 위조를 하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활용된 건 누구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권력자인, 권력 자리에 있는 남편.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도구처럼, 좀 전에 이제 비유하시듯이 도구처럼 이제 활용이 된 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강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얻었어요. 과연 이 본능, 그런 어떤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걸 활용하지 않았겠냐. 그러면 확실한 V0가 맞는 거죠. 제가 국민의힘 의원 또는 관련자 또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분 직접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최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에는 윤석열을 통해서 오다가 내려오거나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됐죠. 근데 정치라는 것이 권력의 서열이 누군지 누구에게 힘이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김건희가 직접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바로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실제로 권력자다라는 인식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국힘 쪽에서는 상당수가 발 빠른 사람일수록 그러면서 윤석열의 참모가 아니라 김건희의 참모가 됐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취재해 보시면 많은 곳에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진실은 알고 있는
당시에 인사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명태균 때도 그랬잖아요. 예. 공천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옆에서 훈수 두다가 아이씨 뭐 해서 다 정리하고 그 김건희가 또 전화해가지고 나 처리했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당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사실 고도의 정치행위죠. 공천 개입은. 근데 그것도 김건희가 했으면은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실 권력 행사는 있기 어렵거든요. 나머지는 매우 쉽게 조작 통제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공통점을 다 모아서 보면 딱 한 단어로 엮여요. 김건희가 해왔던 것은 아마 특검에서 다 밝히면 그게 딱 하나로 엮입니다. 권력의 사유와 이런 단어도 아니고요.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한 인사청탁도 아니에요. 다 엮이는 것은 돈이다. 돈 되는 것은 손 안 댄 게 없다. 라는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의주시 우리가 계속 관찰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참 그 하나 제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화랑 바로 길 건너 그러니까 가로수길 하나 건너서 두 번째 건물 그 카페에서 이제 건진과 건진 딸 그리고 이제 그 카페 건물의 이제 사장 젊은 사장입니다. 등등이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윤핵관도 부르고 누구도 부르고 또 금방 건너가서 이제 예화랑 가서도 미팅하고 막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건 몰랐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건물 2층인가에서 건진의 법당이 거기 있었다는 거고 그 법당 거기서 할 때 김건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거기서 네, 건진이 예. 법당을 할 때. 예, 그게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언제 만났다는 거죠? 2010년, 12년 고 상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자리에 오래 있었네. 이 부분들은 이제 예사로 듣고 넘길 게 아니라 저도 한 말씀 더 보태드리면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 거기를 그만두고 나올 때 제가 듣기로는 하도 부당한 지시를 많이 해서 그거는 누군지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땡땡땡이 하도 부당한 지시를 많이 해서 이거는 정권 바뀌고 나면 100% 직권남용으로 걸릴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개입을 했다. 저도 이제 명예훼손은 피해야 하니까 그 사람이 땡땡땡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어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바깥에서 마타도어를 해가 이 사람이 무엇이다 하면서 완전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서 직접 근무했던 분으로부터 그것도 상당히 고위직으로 근무했던 분으로부터 그러면 결국 김건희 게이트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스스로 국정 운영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위치를 잡아놓고 수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한 번 더 제가 특검 민중기 특검에 꼭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 그러면 해외 나간 돈도 엄청나게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실제로 이제 특검에서 통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란 특검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좀 유보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내란 특검이 고검 사무실에 갔거나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검에 대한 기대가 엄청 많은데 알고 보니까 특별검사 세 사람하고 이재명 대통령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성남시장 시절에 잠깐 봤던 그밖에 없이 오히려 수사 역량을 보고 다 이제 선택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검 3명 다 잘할 것 같습니까? 뭐 일단 대통령이 인선을 하셨으니까 인선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선까지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봐왔던 강도의 최소한 절반 이상 정도라도 계속 감시의 눈을 우리가 감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세 가지 특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책을 새로 써야 되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비아폰 이런 거 이제서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들은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책을 새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그 각오로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죠. 매일같이 큰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 내고 이것만 봐도 참 가슴이 벅차고 좋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직위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전국 법관회의는 어디로 갔는지 특별검사 3명 임명이 되었는데 지금 김용현은 풀려난다. 여인형도 곧 풀려난다. 다 풀려난다. 이게 지금 우리가 따라갈 지금 힘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원내대표 일단 뽑혔고 그리고 당대표까지 이제 뽑는 경선이 시작됐으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분발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제대로 분발을 좀 해달라는 요구 너무 많다는 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13,000분이 이렇게 방송 보고 계신 거는 역시 신영환 교수님 그리고 고발뉴스 대표 이상호 기자님이 대단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감사 괜찮으시면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 방송 밤새 돌릴 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방송을 볼 수 있다고 보고요. 한풍내담님, 이수님, 그리고 마마플라워님, 김상호님, 김희선님, 김영도님, HSK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KEL리님, 켈리입니까? 셀 수 없는 돈 다 걷어드려야 합니다. 신 교수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 늘 감사드립니다. HSK님 이분이 혹시 중국에 계시면 저는 더 좋겠는데 어쨌든 팬이 돼 주십시오. 김영철 선생님, 북두칠성님, 이복수님, 이준옥 선생님, SY님, 김정준님 그리고 이유조님, 초코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삼구갈비인데요. 삼구갈비 오늘부터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3,900원의 갈비를 1인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모두가 3,900원으로 따뜻하고 간편한 한 끼를 드실 수 있게 음식점, 주점, 프랜차이즈 등의 납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B2B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유통거품을 쫙 빼고 준비했는데요. 고물가 시대에 바쁘고 제대로 된 집밥 먹기 힘든 1인 세대와 매일 가족 식사 메뉴 고민하는 주부님들께 꼭 추천드립니다. 삼구갈비 네이버에 삼구갈비 검색하시면요. 3,900원에 돼지 양념구이, 기사식당, 제육볶음, 돼지 불백, 순댓국, 돼지국밥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삼겹수육, 소고기 수육 등의 요리도 합리적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원재료를 엄선해서 내 가족과 친구가 먹는다 생각하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든든하면서도 간편한 메인 요리를 3,900원에 만나보십시오. 지금 댓글창으로 올라가 있을 것인데요. 3,900원 댓글창 제상단에 3,900원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하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입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이고요. 정수기 렌탈 시에도 최대 30만 원 지원합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기죠. 혜택 비교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의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합니다. 이게 인터넷 비교원의 자랑인데요. 자, 8억 원 이상의 보정보험을 가입해서 한 번도 억울한 일 없도록 준비된 인터넷 비교원 정수기 휴대폰 인터넷 비교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670-2571 꼭 기억하셨다가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우 기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탄력 있고 활력 있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는데 네. 선수는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민국에서 3명이 이렇게 얘기해서 재밌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요? 네, 너무 좋았어요 오늘. 아 그렇습니까? 신영 교수님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뭐 액티브하게 워낙 진행 잘해주시고 또 심도 있게 분석해주시니까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버하니까 두 분이 좀 오버를 더 하셔서 다음 주에도 이 시간 좀 더 파이팅 있게 그날은 약속 하나 해주십시오. 취재 더 열심히 해서 단독 다 터뜨리기. 알겠습니다. 취재 하나씩 하셔서 단독 터뜨리기 해서 알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방송으로 또 신용환 교수 그리고 이상우 기자 고발뉴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발뉴스 구독 좋아요든 스픽스를 구독 좋아요 해주신 것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고발뉴스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신용환 교수의 직관TV도 네, 이제 직관 본격적으로 TV에 들어가 보시면 제 자작곡 뮤직비디오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 예. 헐. 제가 직접 노래하고 직접 노래하고 있는 걸 한번 들려드리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는 꼭 가져와서 신용환의 직관TV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요 비밀 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얘기 안 한 건데요. 신용환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충북에서 기반을 두고 제대로 정치하라고 제가 매일같이 이야기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큰일 좀 하셔서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제대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디에 들어가야 한다. 어디에 좀 나서달라라는 부탁이 엄청 많은데 고민이 많습니다. 행복한 고민인데요. 여러분 신용환 교수 계속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지금까지 역경영사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공동구매 저희들 상품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스픽스몰 아주 괜찮은 공동구매 사이트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픽스몰 회원가입과 그리고 상품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하고 이재명 하면 화이팅. 이재명 대통령 1박 3일 동안 캐나다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이재명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